오늘은 블랙콘트 에쿼티 윤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 이슈 분석으로 우선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프리마켓 전반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파월이 연준의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이 금액 관련해서 허위 내용을 진술했다. 이런 이유로 연방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파월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또 입장을 내놨죠.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서 정치적인 보복이 들어온 거다라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를 또 했는데 이런 연준의 독립성 훼손 이슈는 사실 미증 씨가 크게 좋아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 좀 커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의 대부분이 사실상 이제 은행주들, JP모건을 비롯한 은행주들이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형태로 간접 지배를 하고 있는 게 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연준이 어떤 재무적인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처럼 어떤 중앙은행적인 기관보다도 더 독립적인 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런 기관에 대해서 뭔가 자금 집행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위배가 있었다. 배임 형량을 좀 지배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는 상태인데, 사실 이 금액 자체가 보면은 최대 보더라도 한 4조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적인 부분들이 잘못 집행됐느냐, 제대로 집행되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기에는 사실 연준의 건물 부분 리모델링 플러스 신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파월 의장한테 뭔가 책임 소지를 지기에는 이 파월 의장이 개인적인 어떤 수익을 취했거나 편익을 취했던 이런 행보가 아니기 때문에 파월 의장한테 이거를 제대로 뭔가 문제시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장기화 됐을 때 파월 의장한테 불리한 정책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이전에도 한번 이제 파월 의장과 함께 직접 시찰을 하면서 본인이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당신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기적인 보복 조치가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리 이제 트럼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겠죠. 본인이 이런 부분을 진행했다라고는 당연히 뭔가 수락을 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월 의장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의장까지도 내가 이런 행보를 보일 수 있으니 너는 나의 어떤 채권적인 금리나 이런 것들을 따라라라는 그런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우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모먼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올해 금리 인하 예정 플랜이 약 2회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추후 이제 의장이 취임하고 다음 임기 의장으로 이제 취임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플랜을 더 가속화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번 파월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5월이면 다른 의장이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파월 의장을 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후임으로 오는 사람에게 좀 미리 압박을 주는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임기가 사실상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를 하더라도 1회 정도밖에 불가능하고요. 그쵸, 사실 작년도를 보더라도 이제 트럼프가 주장을 했던 어떤 B컷에 대한 주장 대비해서 그래도 매번 FOMC 회의 때마다 한 번씩 인하를 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스탠스를 굉장히 좀 정부 친화적인 인물로 보여주는 액션을 취했는데 그럼에도 이런 액션을 취한다는 거는 다음 임기 의장한테도 똑같은 지속적 압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의장은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보복 조치가 생각보다 크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분 자체도 약하고 작년에 이미 써먹었던 이슈기 때문에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겠다. 단기적으로는 조정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실 금융주 중심으로는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금융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은행권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제 금리 차익을 통해서 마진을 수취해야 되는 게 핵심인데 사실 이런 금리들을 지속적으로 인하 조치를 한다는 건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맞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과 국가는 사실 대부분의 포지션에서 채무자의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업도 운영하고 국가도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양쪽에서 채무자로서의 어떤 이익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좀 크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인 연준과 은행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익적인 부분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금리에 대한 예측 플랜들을 FOMC가 찍어줬는데 이거를 역행하면서까지 금리를 단기적으로 인하를 하려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어쨌든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금리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5년, 10년 채무 채권까지도 매입을 해놓거나 혹은 이제 이런 차익 플랜에 대해서 거래를 해왔었는데 이런 예상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전반보다는 금융주 섹터 위주로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 앞서서 또 올해 기준금리 인하 2회 정도를 시장이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또 이번 주에 CPI와 PPI 지표가 잇따라 나옵니다. 일단 시장은 1월에는 금리 동결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지표들이 이 기준금리 인하로 바꿔주는 계기가 될 수는 없겠죠, 대표님? 일단은 이제 최근에 CPI랑 PPI 방향성을 좀 핵심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네. CP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장기적인 하락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단의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체감상으로는 크게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이제 미국 내부에서의 물가지수의 증가 현황 부분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게 맞고요. 어쨌든 이거는 증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개인 단에서의 어떤 소득 증가적인 비율이 이전보다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고용률 부분에 있어서도 고용률 자체가 어쨌든 AI 발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업률 지수도 뭐 단기적으로는 한두 달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인 단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실업률 고용률까지 가지 않더라도 임금 협상력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사실 지금 상태에서 3차 산업 종사자 대다수가 임금 협상력이 이전보다는 분명하게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AI 칩셋이나 이런 분야들은 이제 단기적인 성장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나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오히려 이제 공정 자동화가 곧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임금 협상력이 이전보다는 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점이 핵심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CPI 입장에서는 하락을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기업의 공급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오히려 아직까지는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디커플링이 명확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사실 연준은 개인 단의 물가지수인 CPI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장기화가 될 경우에 PPI와 또 디커플링이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돈을 렌탈하는 비용은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생산하는 단가는 어쨌든 감소하는 반면에 판매 단가는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기업의 이익은 분명히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금리 인하 플랜들이 지속될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조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맞을 것 같고 반대로 개인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텐션이 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CPI와 PPI가 또 한 번 엇갈린 지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준이 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CPI랑 PPI가 다른 상태에서는 원래는 어려운 게 맞고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 개인 단의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트럼프 정부가 압박하에 금리 인하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혹은 더 가속화까지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시장 물가지수와 차이를 일으키는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실질적인 금리 인하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 이 디커플링이 장기화되는 게 적어도 2년 정도는 흘러야 시장의 실타격으로 전환될 걸로 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말기 정도 됐을 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으로 전환될 수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는 개인 단의 물가지수인 CPI에 비례해서 인하를 시행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오늘 또 이 파월 의장을 때리는 이슈, 연준의 독립성 관련된 이슈가 전반보다는 금융주, 은행주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해당 섹터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는 JP모건 체이스가 될 것 같고요.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체이스뱅크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 단의 뱅킹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단의 IB뱅킹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매출들이 어쨌든 뒤에서 채권거래 트레이딩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채권거래 트레이딩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장기 채권에 대한 예측 금리까지도 같이 반영이 돼줘야 이게 이익으로 찍힐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전 이제 22년도부터 24년도 사이에는 가장 공격적인 어떤 이익에 대한 상승 수치가 보여졌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본격 전환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익적인 상승 부분이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감소했다가 전년도에 어쨌든 이제 AI 발로 렌탈 자금 비중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가해주면서 총 매출은 증가는 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 예측했던 예측치 대비해서는 그렇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장기화될 경우에 점점 더 공격적인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AI 발로 최근 들어서 칩셋들의 기업들이 공격적인 자금 렌탈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채무를 지니면서 공격적인 자금 렌탈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총량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금리 상으로 볼 때 예대 마진 자체는 폭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점을 핵심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티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티뱅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매출적인 부분들이 거의 이제 3년가량 동결된 상태인데 거의 이제 42빌리언 분기 정도의 매출에서 계속해서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0.8%에서 많이 증가할 때는 4% 정도 증가하는 분기가 있지만 다시 또 이제 그런 분기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면서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플레이션 정도의 매출 성장률로 현재부터는 앞으로 한 3년 동안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가장 우려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최근에 인덱스가 오르다 보니까 파이낸셜 분야 전체적으로도 같이 인덱스 따라가지고 어쨌든 금융주들도 다 주가적인 상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매출 상승과는 전혀 디커플링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실 때 좋은 부분이 이제 매출에 대한 PSR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뭔가 엔비디아나 이런 주요 테크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그런 테크 기업들은 사실 PSR 같은 게 막 8, 9, 10까지도 막 올라가 버리거든요. 근데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보수적인 주들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PBR과 거의 이런 부분들이 1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AI 테크주와 비교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면 안 되고 개별적인 기업 가치는 금융주들끼리 묶어서 평가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좀 우려해야 될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번에 또 스페이스 X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상장을 할 거다라는 게 또 2026년에 상장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JP모건 같은 이런 은행주들, 금융주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IPO와 M&A 붐으로 인한 수혜. 사실 근데 IPO 부문으로 인해서 핵심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홀딩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좀 한정되고요. IPO로 인해서 이제 중개 수수료로 차익을 먹는 부분은 사실 JP모건이나 시티뱅크 같이 거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극소 수량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정 한두 종목의 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만 ETF 등등 포함해가지고 상장시키는 게 사실상 몇백 개 정도를 상장시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한두 종목 가지고선 그런 밸류에이션이 큰 주가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매출을 차지하지 못하고요. 근데 핵심적으로 그걸 오히려 홀딩하고 있는 기업들을 타깃하시는 게 핵심적인 상장 이슈를 타서 뭔가 주가적인 수익을 얻는 데 있어서의 호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것들 혹은 이제 오픈 AI 같은 기업들의 상장 이슈를 노린다라면 DXYZ 같이 차라리 해당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홀딩하고 있는 기업군으로 빠져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개 수익적인 부분들은 만약에 소형사가 특정 중개권들을 따내가지고 그 중개 수익이 전체 매출의 10%가량을 차지할 수도 있고, 이런 핵심적인 어떤 이슈가 됐을 때는 이 주가의 큰 밸류에이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JP모건이나 시티뱅크 정도 규모까지 커졌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큰 중개 수수료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조금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봐야겠다. 안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JP모건 이야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자면 오늘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 헬스케어 관련된 ETF 쪽이 슬금슬금 올라와서 신고가 경신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올 한 해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제약바이오를 4분기에 제일 공격적으로 많이 편입을 했었거든요. 3분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AI 칩셋 분야로 많이 운용을 했었었고, 참고로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참고로 얘기 드리지만 저희는 기관이고 뭔가 자문을 하는 그런 형태의 단순한 트레이딩을 하는 집단은 아니어서 저희만의 운용 레코드가 있다 보니까 운용 실적 레코드 상에서 이제 3분기까지는 AI 칩셋 분야로 집중 투자를 했었고, 4분기부터는 공격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 섹터를 거의 30%가량을 편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30%가량을 편입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AI 칩셋이 하이밸류에 대한 평가 가치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그 핵심적인 낙수 수혜가 바이오 섹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편입을 했던 부분이고요. 왜 바이오 섹터였냐면은 방어 섹터들 중에서 우리가 보통 논의하는 이제 에너지 섹터, 그다음에 필수재 섹터,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렇게 세 가지 분야 중에서 사실상 필수재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 AI 관련된 테크 분야에서 수급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중에서 정확히 말하면은 뭐 솔라시티 같은 뭐 이런 태양광 관련된 섹터들은 분명히 수혜가 되는 게 맞는데 이 친구들이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섹터 ETF 내부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구간 이후에 5차로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혁명 섹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우리가 다음 단계로 집중 AI가 연구 투자를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 내부에서 집중적인 AI 관련된 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밸류에이션이 사실 오바마 헬스케어에 대한 악재 이슈로 많이 못 올랐던 해당 기업분들이 어쨌든 주가가 거의 1년가량 홀딩이 되면서 바닥에서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밸류에이션에 대한 회복 가치 이 두 가지가 좀 핵심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제 4분기에 거의 평균적으로 헬스케어 ETF들이 10% 중반대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상승세를 보여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IYH나 PTH 같은 헬스케어 주요 ETF들에 투자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일라이릴리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대표적인 헬스케어 기업군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넬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본인들의 어떤 제약 관련된 제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노보노디스크랑 경쟁 관계로 들어가면서 본인들의 제품 라인업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갔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주요 헬스케어 ETF들의 상승세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라일리는 작년 이제 4분기에 실질적인 주가 상승세가 가장 많이 있었던 게 맞고,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헬스케어 평균 성장 대비해가지고 4분기에 너무 단기 고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1분기 정도에는 잠깐 쉬어가는 랠리는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헬스케어 종목들 대부분이 사실 어떤 이익적인 부분 혹은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다른 ETF들 대비해서 하이밸류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평균 속도가 그렇게 빠른 섹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은 잠재로 갖고 가시는 게 맞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라일리는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인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년도에 거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매출 성장세 구간 대비해서 대부분의 이제 일라일리 화이자 주요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매출 하락기를 한번 크게 대폭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상승 전환을 하지 못했던 기업들, 특히 mRNA로 대표되는 이제 특정 기업군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밸류에이션 모습을 보여줬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매출 하락에 대한 구간을 넘어서고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주가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화이자가 아마 이번 이제 1, 2분기 정도의 주가 밸류에이션적인 상승세에는 거둘 가능성이 높다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님이 아까 4분기 한 30% 정도 비중으로 헬스케어 담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도 좀 큰 편인데 네. 1분기에는 비중 줄이셨나요? 1분기엔 대폭 줄였습니다. 1분기엔 사실 줄였나요? 네, 주요 이제 IYH 같은 주요 ETF들 같은 네. 경우에는 일라일리를 주요 많이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제 ETF로 투자하는 방식은 사실 1분기에 공격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문제됐던 AI 칩셋들의 밸류에이션 문제가 다시 이제 분기가 넘어가면서 분기적인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밸류에이션적인 문제가 소폭 해결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로보틱스랑 그다음에 전기 차량 이후에 자율주행 섹터 부분이 사실상 최근에 다시 또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 차량 관련된 업체 분야에서 조금 더 밸류에이션적인 메리트를 찾아서 해당 분야로 좀 편입을 많이 늘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전망을 좀 짚어봤고, 자, 바야흐로 트럼프발 지정학 대혼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연준도 때리고 베네수엘라 때린 다음에 이제는 뭐 그린란드 갔다가 이란 갔다가 콜롬비아, 쿠바 정말 다양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재료가 많다면 우리는 당연히 방산주 하나쯤은 포트에 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방산주 중에서
핵심적으로 어떤 분야를 담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AI 관련된 방산주, 그다음에 사실상 AI 관련된 방산주를 통해 가지고 실전 배치로 이동이 될 수 있는 드론이나 혹은 이제 미니 드론 형태의 관련된 기업들, 혹은 이제 미사일 관련된 섹터들, 이 핵심적인 모멘텀을 띠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레이더 같은 시스템들을 통해서 광학적인 탐지 장치 혹은 스페이스 관련된 위성 띄우는 기업들, 이렇게 사실상 방산 섹터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섹터의 범위가 넓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해당 분야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고전적인 무기로 한정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의 그렇게 핵심 섹터로는 분류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전적인 섹터라 하면 뭐 로키드 마틴, 뭐 GE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친구들인가요? 사실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드론들을 많이 출시를 하면서 네. 해당 역량들을 신규 개발로 많이 좀 전환을 시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고전적인 매출 비중이 높았던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네.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드론 섹터 내부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주가적인 밸류에이션을 좀 빨리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드론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은 그래도 매출 섹터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을 연구하는 기업들, 뭐 에어로바이런먼트, 크라토스 이런 기업들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네. 그 중소형주라서 변동성이 장난 아닐 텐데 괜찮은가요, 대표님? 사실 근데 드론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 전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인가 아닌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미니 드론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 사출을 통해 가지고 전투기처럼 미니 전투기 형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만 편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 분석까지 모두 마무리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